더러운 늙은이 주제! 내 돈 주고 사는 집인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해? 로비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 그리고 찰싹 68살 경비원의 뺨을 때린 33살 여성. 핸드폰이 일제히 켜지고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엔 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치매 경비, 이제 그만 자르세요. 그리고 그 경비원을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양아들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아버지 통장을 빼돌렸습니다. 아버지, 치매 진단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차갑게 말하는 아들. 하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 경비원이 10년 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라는 것을, 그가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건물을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맨손으로 불을 껐다는 것을. 진실은 결국 밝혀질까요? 아들은 왜 아버지를 배신한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유언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로 몰려 모든 걸 잃을 뻔한 경비원의 충격적인 반전 인생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인천 부평구 하모니타워 오피스텔. 이곳은 700세대가 사는 중형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5층. 1층 로비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전쟁터로 변합니다. 오늘도 평일 아침 7시 45분 승강기 앞엔 25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회사원, 학생, 학부모들이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차례를 기다렸죠. 바닥엔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2열 종대 대기선이라고 적힌 안내문과 함께요. 경비실 문이 열리고 남태수가 나왔습니다. 68살 이 건물에서 1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오늘도 깔끔하게 달인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짧게 자르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태수는 줄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민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723호 김 과장님, 1405 박 선생님, 1209호 최 학생. 그는 모두의 이름과 호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 끝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키 165cm쯤 되는 젊은 여성이었죠. 검은색 슬랙스에 흰색 블라우스, 손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윤아, 1206호 거주자. 작년 여름부터 이곳에 산 지 9개월째였습니다. 태수가 공손하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줄은 저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죠. 태수는 한 발짝 더 다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줄 맨 뒤로 가주시겠습니까? 그제야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지시해요? 나 바쁘단 말이에요. 태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건물 규칙이라서요. 규칙? 웃기지 마세요. 돈 내고 사는 집인데 내가 왜 줄을 서야 돼요? 유나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태수와의 거리가 반 미터도 안 됐습니다. 태수의 어깨가 살짝 뒤로 밀렸습니다.
주민 몇몇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태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라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때였습니다. 찰싹 유나의 손바닥이 태수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로비의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어머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핸드폰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태수는 뺨을 만지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뺨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손을 휘두른 채로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경비 아저씨 괜찮으시려나? 영상 찍었어? 이거 완전 갑질 아냐? 태수는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뺨은 여전히 따끔거렸지만 손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분 뒤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하모니타워 입주민 커뮤니티였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죠. 태수는 핸드폰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지나가는 주민들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걸요. 오전 10시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얼굴엔 난감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수 씨, 잠깐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사무소장 책상 위엔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엔 통화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4통의 민원 전화. 모두 아까 그 일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태수 씨,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수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줄서기 안내를 했고 갑자기 맞았다고. 사무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복만 씨가 대신할 테니.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태수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경비실 작은 탁자에 김복만과 조달래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복만은 58살, 이 건물 야간 경비원입니다. 태수보다 10살 어리지만 30년 넘게 경비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달래는 71살 1층 앞에서 커피트럭을 운영하는 할머니입니다. 세 사람은 20년 지기였습니다. 복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침에 무슨 일 있었다며? 다들 난리예요. 태수는 반찬만 집어먹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태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에이, 말 좀 해봐요. 맞았다면서? 그 여자가 진짜 때렸어?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니긴. 형님 뺨이 아직도 빨개요. 복만이 핸드폰을 꺼내 커뮤니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300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 수는 500개. 갑질이다, 아니다, 경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요즘 치매 아니에요? 어제도 문 잠그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달래가 황급히 화면을 가렸습니다. 에이, 무슨 헛소리야. 형님이 치매면 내가 대통령이지. 하지만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주차장에서 유나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엔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 태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남진호.
태수의 양아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태수는 고아원에서 진호를 만났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진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소년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를 입양했고 아들로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고 취직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 우연히 이 건물에서 재회했습니다. 진호가 유나와 함께 1206호로 이사 온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차갑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의 동거녀가 자신을 때렸습니다. 복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혹시 형님 아들 여자친구 아니에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에이, 거짓말. 아까 같이 차 타는 거 봤는데. 달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요. 여자친구가 아버지를 때렸다고.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태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락 뚜껑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복만과 달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7시 야간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복만이 경비복으로 갈아입으며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태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달래도 커피트럭 문을 닫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님 내일 봐요. 밥 꼭 챙겨 드시고. 태수는 가방을 메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승강기 앞엔 아직도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좁은 원룸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커뮤니티 알림이 7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 3200. 댓글엔 치매 경비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모니 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0세대가 사는 그곳. 그가 15년 동안 지켜온 그곳.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시선이, 분위기가. 치매.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관리사무소장이 다시 태수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엔 A사 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입주민 게시판을 캡처한 문서였죠. 소장의 얼굴엔 난감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수 씨, 이것 좀 보시겠어요? 태수는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경비원 침해 의심된 마이너스 안전 문제.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 지하주차장 시구역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차를 뺄 수 없었다는 내용. 경비실에 전화했더니 태수가 미안하다며 깜빡했다고 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화재나 사고 시 대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권유합니다. 태수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그날 밤 그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자동 잠금 센서가 고장나서 수동으로 열어뒀던 겁니다. 관리실에 보고도 했었죠. 하지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사에서 비용 지원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태수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동정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눈빛들. 오후 2시 경비실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진호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창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 얼굴. 예전보다 날카로워진 이목구비. 차갑게 굳은 표정.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진호야. 진호는 의자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무슨 소리냐? 커뮤니티에 글 올라온 거 보셨죠?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던데. 태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괜찮으시긴요. 문 잠그는 것도 깜빡하시고 어제는 유나한테. 진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태수가 유나 이야기를 꺼낼까봐 먼저 화제를 돌린 겁니다. 유나 말이냐? 그 애가 너랑 사는 애구나. 네. 죄송해요. 유나가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버지 건강이 더 걱정돼서요. 건강은 멀쩡하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셔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진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습니다. 태수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뿌리치면 더 이상해 보일 거였습니다. 알았다. 언제 가면 되냐? 지금 가시죠. 차 대기시켜뒀어요. 진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태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복만이었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경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진호 씨? 안녕하세요. 진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만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병원 좀 다녀온다. 병원? 어디 아프세요? 복만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진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형님, 괜찮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차로 향했습니다. 복만이 태수의 팔을 슬쩍 붙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특히 돈 문제 얽히면. 알았다. 걱정 마라. 태수는 복만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복만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달래를 만났습니다. 커피트럭 재고를 정리하던 달래가 태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형님, 어디 가세요? 병원 좀. 병원? 어디 아파요? 진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달래는 진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에이, 형님이 치매면 내가 국회의원이지. 그쵸, 형님? 하지만 웃음 뒤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달래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가세요? 아들이랑.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달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형님,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먼저 전화하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진호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목적지는 정도신경과 인천 부평구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평일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진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바쁜 거 아니냐? 회사는 괜찮고?
괜찮아요. 오늘 반찬했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진호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20분 뒤 차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정도신경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의 간판도 낡았습니다. 주변엔 다른 상가들이 즐비했지만 병원만 유독 낡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냐? 네, 원장님이 아는 분이에요. 실력 좋으시거든요. 큰 병원은 안 되냐? 큰 병원은 예약이 한 달씩 걸려요. 여긴 오늘 바로 볼 수 있어요. 진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듯 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접수대엔 간호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진호가 직접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오, 진호 씨. 이분이 아버님이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둘은 뭔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듯 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19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태수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93, 193, 86, 79. 태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지 저하 의심 소견입니다. 정식 검사는 대학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이건 참고용 소견서고요. 태수는 의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의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지 저하가 뭡니까? 진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치매 전 단계예요, 아버지. 근데 걱정 마세요. 치료하면 되니까. 치매? 전 단계라니까요. 아직 치매는 아니에요.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인지저하, 치매 전 단계.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검사는 너무 간단했고 의사는 눈을 피했고 진호는 너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경비실로 돌아오자 복만과 달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검사 결과 어때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래. 그냥 좀 쉬래. 정말요?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거네요? 모르겠어. 일주일 뒤에 다시 오래. 복만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주일? 신경과 검사는 보통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데요? 달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내 친구도 작년에 검사 받았는데 바로 나왔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만과 달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밤 11시 태수는 원룸에서 커뮤니티를 다시 열었습니다. 치매 경비 글은 여전히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은 800개를 넘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노인 경비는 이제 그만뒀으면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창밖 하모니 타워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다시 경비실로 왔습니다. 이번엔 유나도 함께였습니다. 유나는 태수를 보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었죠.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나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됐다고 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서 결과 들으러 가요. 태수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정도신경과는 지난주와 똑같았습니다. 대기실엔 여전히 환자가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의사는 태수를 보지 않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소견서입니다. 인지 저하 의심이라고 적어뒀어요. 진호가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정식 진단은 아니라는 거죠? 네, 참고용입니다. 정식 검사는 대학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치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의심 단계라는 거죠. 확정은 아니고 의심이면 치료를 해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경과를 봐야. 의사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가시죠. 차 안에서 태수가 물었습니다. 인지 저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일단 약 먹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진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오후, 진호는 집에서 혼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과 프린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스캔했습니다. 포토샵을 켰습니다. 문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지웠습니다. 원본 정식 검사 전까지 참고용 소견서입니다. 그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수정본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진단. 도장도 조작했습니다. 병원 직인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갔습니다. 새 서류가 나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들키면 어떡해? 완전 사기잖아. 들킬 리 없어. 법원에서 일일이 확인 안 해. 그래도 돈이 급한 거 너도 알잖아. 이것만 되면 통장 권한 넘어와. 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4월 2일 월요일 오전, 진호는 인천지방법원에 갔습니다.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0분 뒤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성년후 견제도 임시후견인 신청하려고요. 피후견인과의 관계는 아들입니다. 서류 주세요. 진호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년후 견제도 신청서, 가짜 진단서, 그리고 위조된 동의서. 태수의 서명도 완벽하게 따라 그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피후견인 동의서도 있네요.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나요? 네, 제 앞에서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2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류 접수 완료. 2주일만 기다려. 같은 날 오후 2시, 경비실에서 복만이 신문을 읽다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병원 결과는 어땠어요? 별거 아니래. 정말요? 치매는 아니고요? 인지 저하래. 약 먹으면 된대. 복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호 씨가 자꾸 와요? 오늘도 왔다 갔던데. 효자라서 그런가 보지. 효자면 진작에 왔어야죠.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복만의 말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달래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형님, 이거 드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고맙다. 태수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아들이 자주 온다며요? 응.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3년 만에. 모르겠다. 달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진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손엔 법원에서 받은 임시후견인 등록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후견인 등록으로 계좌 권한 이전하려고요. 피후견인 성함이 남태수입니다.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본인 동의 받으셨나요? 네, 법원에서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10분 뒤 권한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진호는 즉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 버틸 수 있어. 진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태수는 ATM에 갔습니다. 월급날이 이틀 뒤였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본 계좌는 후견인 관리 상태입니다. 거래가 제한됩니다. 태수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법원 후견인 등록으로 인해 권한이 이전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법원 서류상으로는 동의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견인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이 누굽니까? 남진호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호, 아들. 20년을 함께 산 아들이 자신의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4월 6일 금요일 아침 6시 태수는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5번 울린 뒤에야 진호가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진호야, 내 통장이 왜 안 열리냐? 아, 그거요? 아버지 건강 때문에 제가 임시로 후견인 등록했어요. 뭐? 내가 언제 동의했냐? 법원에 서류 다 제출했는데요. 아버지도 서명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치매 진단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치매? 나는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 진단서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잊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흥분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9시 경비실에 복만과 달래가 왔습니다. 태수의 표정을 보고 둘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진단서, 후견인 등록, 통장 동결, 모든 것을. 복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건 완전 사기잖아. 달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경찰서 가요. 신고해야죠.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서류는 다 진호가 갖고 있고, 그럼 병원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병원이 진호랑 짜고 한 것 같아. 의사 눈빛이 이상했어. 복만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개자식?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달래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부끄러워서.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주민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승강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복만이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형님 인생 전체가 무너져요. 달래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효자가 어디 있어? 다 돈 때문이에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0세대가 사는 하모니타워. 15년 동안 지켜온 이곳. 이제 그는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를 이용해 돈을 가져갔습니다. 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새로운 키워드가 올랐습니다. 오피스텔 갑질녀. 클릭수가 1분에 1000건씩 증가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치매 경비 때린 갑질녀. 추가 영상 포착. 하모니타워 로비 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CCTV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각도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였죠. 영상은 선명했습니다. 유나가 태수를 때린 직후 진호가 등장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태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태수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진호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영상엔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입모양 분석 제대로 정신 차려. 이 양반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헐, 저게 아들이라고? 완전 폐륜 아니냐? 경비 아저씨 불쌍하다. 둘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갑질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진호를 공격했습니다. 오전 11시 하모니타워 로비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당황하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개인 사생활이라.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남태수 씨는 어디 있습니까? 치매 진단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들이 폭행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소장은 답변을 피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로비에 진을 쳤습니다. 복만이 경비실 셔터를 내렸습니다. 달래가 커피트럭 문을 잠갔습니다. 둘은 태수의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수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하모니타워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경비원 폭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추가 영상에서 피해자의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이 복만이 리모컨을 빼앗아 껐습니다. 형님, 이거 보지 마세요. 달래가 물었습니다. 누가 영상을 유출한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복만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진호 그놈이에요. 분명히. 왜 진호가? 형님을 완전히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요. 이제 여론도 형님 편이니까 또 뭔가 꾸밀 거예요. 달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조심하세요, 형님. 오후 3시 진호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장소는 하모니타워 입구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진호는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표정은 진지하고 슬펐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태수의 아들 남진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거짓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복만이었습니다. 그는 취재진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남태수 형님은 치매 아닙니다. 카메라가 복만을 향했습니다. 진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같이 근무하시는 경비원분이신데 아버지 상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모른다고? 나는 20년을 함께 일했어. 형님이 치매면 나는 식물인간이야. 주변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은 거짓입니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복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거 가짜야. 나도 같이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참고용이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진호의 반박은 완벽했습니다. 복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키 175cm, 단정한 양복 차림. 정현택, 1207호 거주자였습니다. 정현택은 건설회사 중역이었습니다. 52살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죠.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하모니타워 1207호에 사는 정현택입니다. 남태수 경비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남태수 경비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현택은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2015년 여름 인천 송도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면 전환. 당시 뉴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철골, 비명, 구급차. 저는 당시 현장 안전관리자였습니다. 무너진 철골 아래 깔렸죠. 구조대가 오기 전 한 명의 인부가 저를 구했습니다. 바로 남태수 씨였습니다. 정현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맨손으로 철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끌어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신 뒤였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태수 씨를 찾았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이 건물에서 재회했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한 사람인지조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민들께 인사하시고 밤늦게까지 건물을 지키셨습니다. 정현택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분이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매일 그분을 봅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판단력도 정확하십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진호를 돌아봤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태수 경비님은 영웅입니다.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정신이 누구보다 맑다는 걸 증언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현택을 향했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대본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남진호 씨, 정현택 씨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견인 등록은 합법입니까? 아버지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게 사실입니까?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랐습니다. 진호는 차에 올라 급히 출발했습니다. 저녁 뉴스 메인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 갑질녀 사건의 피해자가 실은 10년 전 인명구조 영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엔 10년 전 사고 현장 사진과 지금의 태수 모습이 교차 편집됐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완전 반전이네. 진호 그놈이 사기친 거 맞네. 경비 아저씨 정말 대단하시다. 아들이 저럴 수가 있나? 밤 10시 태수의 원룸. 복만과 달래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복만이 소리쳤습니다. 맞죠? 형님이 영웅이라니까요. 달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왜 그 이야기를 숨기신 거예요?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 누구라도 했을 거야. 누구라도 하진 않아요. 요즘 세상에 남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만이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제 세상이 알았어요. 진호는 끝났어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진호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더 큰 수를 쓸 거야. 복만과 달래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슬픔, 배신에 대한 슬픔, 20년을 함께 산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적이 되었습니다. 4월 15일 일요일 밤 11시 30분. 하모니타워 지하 2층 주차장 B구역 17번 전기차 충전소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충전기 배선 접속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플라스틱 커버가 녹기 시작했죠. 지하 3층에서 차를 빼던 주민이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연기가 천장을 타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났어.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지하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피하세요. 빨리. 복만이 야간 경비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달려가려는데 태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형님, 오늘 휴무 아니었어요? 됐고, 지금 어디야? 지하 2층 충전소요. 태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복만이 뒤따랐습니다. 지하 2층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야가 1미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벽을 짚으며 충전소 방향으로 갔습니다. 불은 아직 작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죠. 비상 소화기함을 열었습니다. 소화기를 뽑아 안전핀을 빼고 불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흰 분말이 불꽃을 덮었습니다. 연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복만이 뛰어왔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두 번째 소화기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복만이 달려가 소화기를 가져왔습니다. 태수는 다시 한번 분사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여전했습니다. 태수는 주차장 배기 시스템 스위치를 찾아 켰습니다. 천장에 환풍기가 돌아가며 연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소방차 온대요. 주민들부터 대피시켜. 알겠습니다. 복만이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수는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추가 화재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얼굴엔 그을음이 묻었고 경비복은 재투성이었습니다. 5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 6명이 장비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0분 뒤 상황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소방대장이 태수를 찾았습니다. 경비원분이신가요? 초기 대응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늦었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 드물어요. 감사합니다. 소방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수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주민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잠옷 차림의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화됐습니다. 이제 안전하니까 천천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단 지하 2층 주차장은 내일 아침까지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 아저씨, 괜찮으세요? 불은 어떻게 끈 거예요?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방관님들 덕분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주민들은 하나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로비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가 새벽 1시 30분에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줬습니다. 복만이 도왔습니다.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30년 경력이 어디 가겠어요? 누군가 태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경비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처하셨어요? 30년이라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68살 경비원, 침착한 대처로 화재 마가. 기자는 전날 밤 우연히 근처에서 취재 중이었습니다. 사진엔 그을음 묻은 태수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사는 온라인으로 퍼졌습니다. 댓글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영웅이시네요.
치매라던데 이게 치매예요? 이런 분이 진짜 전문가지. 아들은 반성해라. 하모니타워 입주민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남태수 경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모두 감사 인사였습니다. 오후 2시 진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지역 방송국 기자와 함께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태수는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미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용감하게 대처하신 건 맞지만 태수가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진호는 시선을 피하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재 원인이 아버지 실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만이 경비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 지금 무슨 개소리야? 소방서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충전기 점검하시다가 잘못 만지신 거라고. 거짓말. 형님은 그날 휴무였어. 충전기 근처에도 안 갔다고. 기자가 카메라를 복만에게 돌렸습니다. 진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에 아버지 지문이 나왔답니다. 소방서에 확인하시면 알 거예요. 지문? 그건 평소에 점검할 때 묻은 거잖아. 아버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걱정돼서 태수가 진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됐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그만해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 일로 다치시기라도 하면 내가 그만하래.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진호 씨 소방서 보고서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정식 발표 전이라서요.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끄고 떠났습니다. 진호도 차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태수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눈빛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만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게 자식? 이제 화제까지 형님 탓으로 돌리네. 달래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CCTV 영상이 있을 거예요. 복만이 즉시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10분 뒤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 지하 2층 충전소 구역 카메라가 고장이래요. 언제부터? 2주 전부터요. 태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듯 했습니다. 달래가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아셨어요? 진호가 미리 고장냈을 거야. 모든 게 계획이었어.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주민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영웅이래. 아니래. 화재 원인 제공자래. 뭐가 진짜야? 여론은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오피스텔 화재를 진압한 경비원이 실은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엔 태수의 모습과 진호의 인터뷰가 교차 편집됐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헐, 진짜 치매 맞나? 아니면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 뭐가 진실이야?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복만이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달래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세 사람은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모니타워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왜 이러는 거냐?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냐?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4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하모니타워 1207호에서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정연택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그를 싣고 나왔습니다. 로비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태수도 나와 있었습니다. 정연택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연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 며칠 전 자신을 변호해준 그 사람, 그가 쓰러졌습니다. 오후 3시 정연택의 변호사 김상우가 하모니타워에 도착했습니다. 40대 후반 서울 강남의 유명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손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긴급 입주민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연택 씨의 유언 집행건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니 주민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무소장은 당황했지만 회의 공지를 냈습니다. 저녁 7시 하모니타워 1층 커뮤니티홀에 주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복만과 달래도 참석했습니다. 태수는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상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연택 씨의 법률 대리인 김상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연택 씨가 3년 전 작성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의식을 잃으면서 유언 집행 조건이 발동됐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상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3장이 나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연택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나는 하모니타워 건물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다. 연간 수익금은 약 5억 원이다.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정연택이 건물주 중 한 명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수익금의 10%, 즉 연 5천만 원을 희망재단에 기부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김상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중요한 조건이 남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기부는 반드시 남태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태수가 생존해 있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여야 한다. 주민들이 일제히 태수를 돌아봤습니다. 태수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남태수가 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 이 조항은 무효가 되고 수익금은 정연택의 가족에게 상속된다.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김상우가 계속했습니다. 정연택 씨가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는지 설명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상우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연택의 육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나는 죽을 뻔했다. 크레인 아래 깔렸을 때 한 사람이 나를 구했다. 남태수 씨였다. 그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주민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이 건물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는 기억도 못하는 척했다. 아니, 정말 기억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3년 동안 그를 지켜봤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한다. 주민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한다. 쓰레기가 흘러있으면 치운다. 눈이 오면 새벽 5시에 나와 제설 작업을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연택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고. 돈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심했다. 내 재산 일부를 그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그가 평생 해온 일,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일을 계속하게 하겠다고. 편지는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전체로 번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김상우도 진호를 봤습니다. 둘은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김상우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조항은 무효입니다. 치매 진단서를 제시하십시오. 진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도신경과 소견서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김상우가 받아 읽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식 진단서가 아닙니다. 비공식 소견서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뭐, 병원에서 발급한 건데 효력이 없다고? 참고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김상우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도신경과 김태균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2년 전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진호 씨와 500만 원의 금전 거래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복만이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완전 사기였잖아. 달래도 가세했습니다. 경찰 불러야죠. 당장. 주민들이 진호를 에워쌌습니다. 진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상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올 겁니다. 5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2명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주민들이 막았습니다. 비키라고.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결국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뒤쫓았습니다. 멈춰. 하지만 진호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뒤따랐지만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 출구로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차가 뒤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호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돌아온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수배 조치하겠습니다. 곧 잡을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상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진호 씨의 공범이 더 있습니다. 최윤아 씨와 정도신경과 김태균 원장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아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가짜 의사 김태균도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뉴스에 속보가 났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원 치매 조작 사건, 공범 2명 체포.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만과 달래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복만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달래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형님은 끝까지 가서 진짜를 보여주셨어요.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들. 고아원에서 데려온 그 아이. 대학까지 보내고 취직까지 시킨 그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복만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은 잘못 없어요. 형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가? 그럼요. 누가 뭐래도 형님은 최고예요. 세 사람은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모니 타워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너는 어디로 간 거냐? 돌아올 거냐? 아니면 영영 사라질 거냐?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하모니타워 1층 구석상가에 하얀 페인트 칠이 끝났습니다. 복만이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을 달았습니다. 달래가 아래에서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이 정도? 아니, 더. 이제 됐나? 완벽해요. 간판엔 파란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망 베이커리 마이너스 수익금 전액 소아암 후원. 이곳은 원래 비어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정현택이 3년 전 매입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의미 있는 일에 쓰겠다고 했었죠. 유언장에 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태수의 이름으로 빵집을 열되 수익금 전액은 소아암 어린이 후원에 쓴다. 태수는 가게 안에서 오븐 설치를 지켜봤습니다. 기사가 마지막 볼트를 조였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오븐이 웅웅 소리를 내며 작동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지는 오븐이었습니다. 태수는 젊은 시절 제과점에서 일했습니다. 15년을 빵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문을 닫았고 그는 경비원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밀가루 냄새를 맡게 됐습니다. 손끝이 간지러웠습니다. 오후 1시 민서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29살 태수의 전 며느리였습니다. 10년 전 진호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진호의 폭언과 경제적 방치 때문이었죠. 이혼 후 민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고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민서야? 네, 저요. 뉴스 봤어요. 진호 그 자식이.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진호 빚 많아요. 도박 때문에. 3년 전에 제가 이혼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태수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돈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민서는 제과 기능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빵집에서 일했었죠.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민서야, 나랑 빵집 할래? 네, 같이 하자. 너 자격증 있잖아.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버님, 저 양녀 입양하고 싶어요. 양녀? 네. 진호랑 완전히 관계 끊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러자. 4월 말 법원에서 양녀 입양이 확정됐습니다. 남민서, 태수의 딸이 됐습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딸이 생겼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복만이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형님, 간판 완성이에요. 달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형님. 네 사람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파란 글씨를 비쳤습니다. 태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 첫 빵이 나왔습니다. 소보루빵이었습니다. 태수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민서가 마무리했습니다. 달래가 첫 손님이 됐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어. 이거 완전 옛날 빵 맛이에요. 복만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형님, 장사 대박 나겠는데요? 5월 22일 월요일 정식 오픈 날. 아침 7시부터 주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보루빵, 단팥빵, 크림빵이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하나에 1,500원. 주민들이 하나씩 사갔습니다. 경비님, 응원해요. 빵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오전 11시, 빵이 다 팔렸습니다. 150개. 점심시간 민서가 두 번째 배치를 준비했습니다. 태수가 반죽을 치댔습니다. 복만이 배달을 도왔습니다. 달래는 커피트럭과 연계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빵 하나 사시면 커피 할인.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오후 3시 지역 방송국이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는 한 달 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진호 없이 혼자 왔습니다. 남태수 씨, 인터뷰 괜찮으시죠? 네. 빵집을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그냥 빵 굽는 게 좋아서요.
정현택 씨의 유언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은인이죠. 제가 구해드렸는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걸 주셨어요. 아들 진호 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그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미워할 수는 없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기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뉴스에 다시 태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치매 의혹 경비원, 희망 베이커리로 제2의 인생.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엔 빵집과 웃는 아이들이 교차 편집됐습니다. 댓글창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멋지시다.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빵 사러 가야겠다. 5월 30일 첫 수익금 정산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매출 350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순수익은 80만 원. 민서가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수익자는 희망재단. 용도는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재단에서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으로 한 명의 아이가 한 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6월 1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 가게를 쉬는 대신 태수와 민서는 희망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태수는 각 구운 빵을 들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빵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를 위해 만들었어. 복만과 달래도 함께 갔습니다. 복만은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달래는 풍선을 나눠줬습니다. 병동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봐요. 저녁에 네 사람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복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좋은 일 했어요. 달래가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커피로 뭔가 해야겠어. 민서가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봤습니다. 복만, 달래, 민서, 그리고 자기 자신. 20년 전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섞였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밤 10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간판 불이 꺼졌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원룸 창밖을 봤습니다. 하모니 타워가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 수많은 삶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태수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6시 태수는 늘 하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오븐을 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예약한 주민이 30명이었습니다. 민서가 어제 밤까지 크림을 준비했습니다. 태수는 케이크 시트를 구웠습니다. 부드러운 빵 냄새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븐 불빛이 태수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민서가 출근했습니다. 손엔 산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릴게요. 고맙다, 딸. 태수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딸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케이크 장식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정현택이었습니다. 그는 2달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왼쪽 몸이 불편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 정 과장님, 어서 오세요. 정현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빵이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나도 먹어보게 하나 주세요.
태수는 갓 나온 소보루빵을 건넸습니다. 정연택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영혼까지 구해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태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연택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케이크 픽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산타 인형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민서가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가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4시 복만이 들어왔습니다. 손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형님, 이거요. 태수가 카드를 열었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20년 친구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20년 더. 마이너스 복만 올림.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달래도 왔습니다. 커피 트럭을 일찍 닫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4사람이 함께 먹으려고 태수가 특별히 크게 만들어뒀던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초를 꽂았습니다. 복만이 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요, 아버지. 민서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빌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4사람은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녁 6시 손님이 끊겼습니다. 민서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로비로 갔습니다.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봉투는 하얀색이었습니다. 태수는 경비실로 가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글씨체가 익숙했습니다. 태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진호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11월에 자수했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저는 실형을 원했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실을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싫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아버지와 살게 됐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부자 아버지를 뒀는데 저는 경비원 아버지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숨겼습니다. 대학 가서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빚이 생겼습니다.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유나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돈만 보더군요. 빚이 늘어났습니다. 7천만 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정연택의 유원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지인이 흘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5천만 원씩 나온다는 것.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그 돈이 무효가 된다는 것.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짜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유나를 설득했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급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버지의 마음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주세요. 저도 사람이었다는 걸. 나쁜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는 걸. 편지 마지막에 그림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색연필 그림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림 속엔 2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 말풍선을 그렸습니다. 아빠랑 빵집 할래요. 태수는 그림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처음 진호를 만났던 날, 진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빵집 그림이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뭐 그리니? 아빠랑 빵집 할 거예요. 그때의 순수한 눈빛, 그때의 맑은 미소.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빵집은 못 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진호는 다른 걸 원했습니다. 태수가 줄 수 없는 것을. 복만이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달려왔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복만이 읽었습니다. 달래와 민서도 왔습니다. 셋이 함께 읽었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놈 끝엔 사람이었네요. 진심을 보냈잖아요. 달래가 덧붙였습니다. 진심은 늦게 와도 오긴 오더라고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태수를 안았습니다. 태수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밤 9시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가 깜빡였습니다. 거리엔 캐럴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망 베이커리. 이 이름을 지은 건 정현택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호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때 태수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빵을 구우면서, 아이들을 웃게 하면서, 그리고 진호가 돌아오면 함께 빵을 만들 것입니다. 20년 전 약속처럼 68살 경비원 남태수. 그는 로비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10년 전 은인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가짜 진단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수는 희망 베이커리를 운영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빵을 굽습니다. 딸 민서와 함께 웃습니다. 친구 복만, 달래와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수익금은 아픈 아이들에게 갑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생명을 구합니다. 태수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아무 데가 없이 남을 돕는 일. 진호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들이니까요. 언젠가 진호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태수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갓 구운 빵과 함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심은 늦게 와도 반드시 도착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태수는 오늘도 빵을 굽습니다. 새벽 6시 오븐 앞에 섭니다. 밀가루 냄새가 가게를 채웁니다. 창밖으론 하모니 타워가 빛납니다. 700세대가 사는 그곳. 그가 15년 동안 지켜온 그곳.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닙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가입니다. 태수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진심은 늦어도 반드시 도착합니다.